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보궐선거 이후의 민심이 뭘 원하나. 그럴 때 용산 대통령실은 어땠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대통령실의 국정기조에 변화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는 여권의 분위기를 물어봤을 때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구체적인 거는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윤 대통령이 당에 전달해달라고 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이게 윤 대통령이 내놓은 공식적인 메시지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같은 의견을 당에 전달해달라고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당부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여권,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두 가지 지점에 좀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두 가지 지점에. 네, 일단 네. 첫 번째는 당에 전달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당에 전달해달라라는 거는 결국 용산 대통령실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의 변화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읽힌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차분하게 대응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해석은 결국 이제 차분해야 된다라는 거는 차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대통령 역시도 충격을 받은 것이다.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의 변화를 요구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 기조까지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예정된 일정들이 있거든요. 제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1월 초 중순쯤에 그 수석들하고 행정관들이 대규모로 나올 거예요. 총선 출마. 네, 총선 출마 대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꽤 한 20-30명 정도 될 거라고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공천 받는다라는 건 아닌데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거 외에도 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내용들은 없지만 지금 일한 지가 1년 4개월 정도 좀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비서실장 일이 너무 경무기 때문에 그 정도 오래 하면 이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떤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예정된 일정대로 어떤 그 변화의 과정들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수석이랑 행정관들 바뀌게 되면 이미 그런 인수인계 과정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연스러운 변화 같은 것들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선거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제 수순으로 바뀌는 게 있을 것이다. 그렇죠. 또 장관이나 또 수석들 중에 총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나올 거기 때문에 딱히 굳이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밖에 없는 것들은 꽤 많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만 이제 물러났잖아요. 네. 일부에서는 이걸로 되겠냐, 이제 선거 패배의 책임이 이걸로 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이번 상황은 저도 이제 여기저기 좀 물어보는데 굉장히 명쾌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림이 조금 혼재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처음에 임명직 당직자들 총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그 수도권 최고위원 2명하고 네. 그다음에 임명직 당직자 1명 이렇게 3명이었는데 다 수도권 사람들이긴 했는데 다 최고위원들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있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냈던 거는 이제 영남권의 지도부였거든요. 임명직 지도부 이렇게 반대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또 이게 수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해석들은 뭐였냐면은 임명직 대 선출직의 대결이다. 아니면 이제 수도권과 영남권의 대결이다. 이렇게 좀 봤었고 그래서 내부에 힘싸움하는 거다. 이런 해석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힘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상황이라는 거는 절대자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내부에서 힘싸움 할 일도 없는 거죠. 그렇죠. 교통정리 딱딱해지잖아요.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여권에서는 가장 힘이 강력하고 또 절대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렇게 힘싸움을 하는 그림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평가를 하기로는 이 사람은 정말로 이제 대통령하고 가깝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사람일 텐데 물러났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즉 이 얘기는 어찌됐든 간에 그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재돼 있어서 해석이 뚜렷하지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뚜렷한 정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게 좀 국민의힘 내부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양상들이 벌어지고 김기현 대표 나름대로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개혁안을 내놓고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이 김기현 대표에 대한 평가는 좀 어때요?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사실 그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어찌됐든 간에 버티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진 않고 임명직만 정리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냐면은 이해관계가 나름대로 다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맞는다. 일단 첫 번째로는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랑 운명을 같이 하겠죠. 그러니까 김기현 그렇죠.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은 최고위원들도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은 적어도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그때 당초에 이렇게 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을 때 그래도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면에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많이 나서야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런 인물들이 대체로 캠프에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안철수 의원, 뭐 나경원 전 의원 이런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선거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네, 선거에 연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해야 하기가 쉽지는 않은 맞습니다. 상황이다. 그렇게 좀 걸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실은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뭐 제명을 얘기하고 이런 상황으로 좀 다른 해결책을 제시를 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들 얘긴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기준점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게 그 허은하 의원인데 허은하 네.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의원총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끝내자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 김기현 대표 체제가 만약에 끝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모 관계자가 해준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용산에서 직접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직영으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원내 의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나면 전혀 다른 인물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훨씬 더 용산 체제에 가까울 거고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안면이 있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김기현 의원을 그 표현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비빌 구석이 있는 건데 그런데 아예 다른 사람이 오게 되는 거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요소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나마도 이 공천이라는 목표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봤다라고 좀 해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를 들으셨나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평가들은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이만희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아직 다시 한번 TK 쪽 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요구에 대해서 좀 수용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수면 아래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그건 아직 이제 공개적으로 좀 표출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4월에 보궐선거가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울산에 구의원 한 명이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쪽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울산 지역구이고 또 울산 그 그렇죠. 구청장을 오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두 번의 선거를 봤을 때 김기현 대표가 다 실패를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내년 총선도 맡겨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는데 이게 수면으로 올라오지는 않는 그런 정도의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 따르면 국민의힘이 다음 주 혁신위원회 출범을 예고를 한 상황이고 네. 이번 주말까지 혁신위원장 인선장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어요. 맞습니다. 이제 혁신위원장 후보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뭐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 결국 이제 혁신이라는 거는 예전에 민주당 상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 좀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를 짚어볼 거는 역시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가 된다. 그런 점도 좀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혁신위가 그렇게까지 성과가 있었나 싶으면은 사실 혁신이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위는 좀 그런 거는 맞습니다. 미흡했잖아요. 혁신위가 성과를 낸 사례는 없고 사실 그나마 성과를 냈던 건 비대위 체제, 뭐 김종인 전 위원장 체제 이런 것들이 좀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점을 보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대표 체제를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공방이 좀 길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이제 왜 이 시점에서 안 의원이 이제 좀 점잖은 스타일이었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두 사람의 그 오래된 악연이 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안철수 의원 측에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철수 의원 측이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허락을 받고 이제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네.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당이 안철수 의원 필요로 한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뭐 18% 차이로 질 거다 아니면 민주당에 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년 총선에서도 또 저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더라. 그래서 원래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반드시 이번에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좀 짚어볼 만한 얘기는 그 이준석 전 대표 이제 문제뿐이 아니고 이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안철수 의원이 결국 수도권 중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제기할 주요한 인물들인데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그런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큰 얘기를 못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불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 중진들이 나서야지 수도권 패배니까 더 중요한 문제를 짚어줘야 되는데 정작 그런 거를 좀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걸 네. 듣고 이제 뭐 헤어질 결심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좀 분분하긴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일단 이 전 대표가 선을 그었거든요. 이제 뭐 그럴 생각은 없다. 네. 근데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신당 창당에 대한 생각도 살짝 언급을 하긴 했어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맞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신당 창당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오늘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곧 분열할 것 같다, 분당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다만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모두 바른정당 만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들어봤을 때 어렵다라는 거 많이 느낀 상태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 그 세력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많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모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예측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헤어질 결심 안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듣고 나서 그 비운계 쪽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에는 이 노원 쪽에 준비를 하겠지만 그게 잘 안 되면은 대구 쪽에 무소속 출마 정도를 열어놓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창당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네. 민주당 얘기 잠깐 좀 넘어가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시점이 언제가 될지 좀 네.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모양새예요. 어제 재판에는 출석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해서는 발언 시간도 30분이 넘었거든요. 네. 그 대장동 의혹 두 번째 재판이었는데 지난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건강도 안 좋고 또 이제 단식 중이었고 이래가지고 재판 전체가 80분 만에 끝났거든요. 네. 근데 어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대표 발언 몇 가지만 전해드리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좀 그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네. 자기를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 얘기 들어보면 제가 50년 징역 받겠는데 이런 일 왜 하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재명 대표 쪽에 물어봤는데 오늘도 복귀는 안 할 거라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정도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진 않는데 다만 당내에서 예측은 그래도 이번 주 뭐 늦어도 다음 주에는 복귀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검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 이재명 대표 수사 놓고 공방이 좀 벌어졌거든요. 뉴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1년 넘게 전방위적으로 수사한 결과가 초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국민적으로 비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증 교사와 대북 송금까지 구속영장에 함께 넣었냐고도 비꼬았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발언들은 방금 다 들으셨다라고 봐도 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세 가지 혐의를 모아가지고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했죠. 네, 네. 모아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결국에 또 하나를 떼가지고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냈어요. 중앙지검에서 다 가지고 있다가 네. 이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비판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때 억지로 다 모아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송경호 검사장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게 받아쳤거든요. 네. 한 건 한 건 한 건 다 구속영장, 그러니까 구속이 될 만한 사안이고 그리고 그럼 각각 영장을 청구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던 내용을 방금 들으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사법부의 판단,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존중은 하는데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으로 또 다시 한번 반박하는 그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광경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원래 네. 검사들이 나와서 잘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야당 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하게 되면은 좀 그 소극적인 자세라고 할까요? 그냥 이제 이렇게 죄송하다라는 식으로 많이 하고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지금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서 전반적으로 특히 윤석열 정부 전반에 들어가지고 다 지금 정부 쪽에서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는 좀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항상 당 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더 앞에 서야 될 그런 판이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인 거 하나 전해드리면은 항상 그 국민의힘에서 당정청 이런 표현들이 원래 있잖아요. 그쵸. 당, 정부, 청와대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대통령실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안은 당연히 예전에 하던 대로 당정대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되진 않아서 그런 표현이 나오진 않았지만 중간 과정에 논의 과정에 들었던 거는 그 정부 쪽에서는 대당정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인식 차이도 좀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건강 회복이 우선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복귀가 조금 늦춰지는 건 아무래도 급할 건 없다 이런 정무적 판단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실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하는 얘기는 이 대표가 굳이 지금 급하게 돌아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국감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국감은 이렇게 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정부의 문제점이라든가 운영상의 잘못된 점 이런 걸 지적하는 좀 민주당에 유리한 시간이잖아요. 네. 즉 지금은 대여 공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재명 대표가 돌아오게 되면은 당내 문제로 시선이 돌아가게 되겠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오게 되면 해야 될 일들이 예를 들어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내 그 가결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많이 물어보게 될 거고 그렇죠. 기자들이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이슈 자체가 다 통합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당내 통합 문제에 대해서. 근데 요거에 아무래도. 대해서 입장을 밝히든 밝히지 않든 간에 그 문제로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의원들의 일반적인 평가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상황이 썩 좋지가 않잖아요.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나름대로 혁신을 하고 있고 혹은 이제 그 혁신에 대해서 여론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중질환의 형태도 좀 일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또 이재명 대표가 돌아와가지고 그 국민의힘이 좀 안 좋은 상태를 또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굳이 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재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정무적으로 좀 늦추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보면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의당이 1% 득표율을 기록했잖아요. 네. 정의당 당내 분위기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도 더 상황이 좀 어렵다, 혼란스럽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크게 패했다라는 건 많이 주목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골격 자체는 안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정미 대표 체제를 끝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상황이 안 좋냐면 권수정 정의당 후보가 1.83%를 얻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1.1%대면 사실 거의 다루지 않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언론사들이 예를 들어 삼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쓰려면은 적어도 5% 정도는 그렇죠. 나와줘야 네. 되고 정의당이 최근에 이번 선거 포함해서 3개의 선거에서 연이어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였는데 그래도 그 전에는 5% 정도의 그 득표율을 항상 얻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작은 수치가 나온 것이고 게다가 4위인 진보당 권혜인 후보는 1.38%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네요. 사실 양당 간에 정의당은 자신들이 그 선거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삼정당의 입지는 굉장히 굳건한 것이다. 정의당이 그렇게 된 지도 오래됐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진보당에 물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선거 목표 자체가 삼정당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자리를 뺏어 오겠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거의 비슷하게 득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이제 노선 투쟁이 시작이 된 거죠. 네. 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정미 대표 체제로 계속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굉장히 끌어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제가 정의당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안에 개파라고 부르진 않고 의견 그룹 뭐 이렇게 소그룹 이렇게 부르던데 5개에서 6개 정도의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서 3개의 그룹이 이정미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청년정의당 그룹. 네. 여기도 이제 사퇴하면서 총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대한신당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김종대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포함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물러나라. 비대위 형태의 그런 것들을 구성하자라고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해서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포함된 곳인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좀 열려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준석 전 대표 아니면 뭐 금태섭 전 의원 새로운 권력 이런 것하고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선택하고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요 3개 그룹에서 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들은 좀 마이너한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메이저 그룹은 이정미 대표가 포함되어 있는 인천연합이라는 곳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전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일단 메이저 이정미 대표가 속해 있는 곳이야 당연히 이정미 대표 체제를 유지하길 원하겠죠. 네. 그리고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후보를 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임론이 걸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 2개 그룹은 현 체제 유지를 원하고 있고 네. 나머지 3개 그룹은 반대인데 이제 크기로 보자면은 기득권이 훨씬 강한 편인데 다만 예측을 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이는 거는 이 3개 공격적인 그룹이 계속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오늘 또 토론회도 하고 또 연이어서 또 물러나라 이런 얘기들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상황 자체는 좀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버티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세 번째 권력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상황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힘싸움은 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